오늘 저는 오렌지필드 12월 기획전 여름 지난 겨울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게 된 하지혜라고 합니다. 오늘 관객과의 대화에는 여름밤을 연출하신 이지원 감독님이랑 여리고 그리고 여름을 연출하신 조슬리 감독님과 함께하게 됐는데, 조슬리 감독님은 이따가 조금 이제 이따가 들어오신다고 하고, 지금은 먼저 여름밤을 연출하신 이지원 감독님과 조금 대화를 나눠보려고 해요. 앉아보실래요 일단? 네, 감독님 먼저 지금 관객분들한테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해주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인사 말씀이랑 이제 이 기획전이 어찌됐든 기획전 이름이 여름 지나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특별히 여름에 찍기로 하신 계기가 있으실지 그거랑 같이 인사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름밤을 연출한 이지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영화는 2015년에 제가 찍었고요. 6년이 지나서 다시 이렇게 상영할 수 있어서 우선 너무 감사드리고, 어쨌든 기획전이 여름 지나 겨울인데 이 영화를 여름에 찍게 된 이유인가요? 네. 여름에 찍게 된 이유는 어쨌든 뭔가 이 안에서 보여지는 두 소영과 민정의 어떤 현실이나 그들이 보내는 일상들이 뭔가 그냥 이 시나리오 쓸 때 그러니까 겨울의 어떤 추위 속의 어떤 혹독한 느낌보다는 겨울에 조금 이렇게 답답하고 조금 그 여름의 어떤 열기 같은 분위기가 이들의 삶의 모습과 조금 더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나리오 단계에서도 자연스럽게 여름이라는 배경, 계절적인 배경의 설정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썼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안내를 조금 못했는데 오늘 관객과의 대화에서 질문을 하고 싶으시면 여기 이 QR 코드로 들어오셔서 오픈 채팅방에 입장을 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감독님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질문들을 올려주시면 제가 그걸 이제 보고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드려 볼까 해요. 네. 네. 원래 오늘 한우연 배우님도 함께 해주시기로 했는데 사정이 생기셔서 참여를 해주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우선 감독님이랑 좀 대화를 먼저 좀 나눠보다가 관객분들 질문을 조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우선은 오늘 한우연 배우님이 같이 못 오시긴 했지만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좀 이 민정과 소영이 굉장히 닮았다? 뭐 이런 인상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매 같다는 느낌도 되게 많이 들고, 실제로 이 영화 이후에 비밀의 정원이라는 영화에서 자매로 등장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캐스팅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고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그 전에 우선 원래 한우연 배우님이 첨삭을 같이 해주시기로 했는데요. 오전에 갑자기 급한 어떤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못 와서 너무 사실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꼭 전해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영과 민정은 이 영화를 준비했을 때 어쨌든 두 인물이 좀 닮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외적인 느낌도 그렇고 어떤 이 두 인물이 풍기는 분위기나 느낌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과장돼서 표현하면 같은 인물일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 정도까지 생각을 했었어서 캐스팅 단계에서도 두 인물이 어떻게 닮아 있는지, 두 인물의 느낌이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했던 관건이었고요. 그래서 캐스팅은 어쨌든 정다운 민정을 맡았던 정다운 배우가 먼저 캐스팅이 됐고, 정다운 배우와 느낌이 가장 잘 맞는 배우를 찾다가 한우연 배우가 캐스팅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팬인데 되게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영화가 사실 엄청 큰 사건으로 이 인물들을 괴롭혀
방식으로 전개되는 게 아니라 되게 작은 그 과외 시간 바꿔주기 그 사건으로 진행되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그 큰 사건 없이도 이 이야기가 되게 진행이 된다는 그 부분이 저는 좋았는데 사실 민정이가 이제 사실 그 당시 영화랑 이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 보면 민정이가 지금 소영의 나이쯤 된다고 상상을 저희가 해봤을 때 민정이의 그 삶이 그 당시에 영화를 기획하셨을 때의 그 청년들의 삶과 비교해봤을 때 나아졌다고 느끼시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요. 이 영화가 어찌됐든 어떤 그 당시의 청년들의 삶이 되게 피곤하고 되게 그런 부분들을 되게 잘 다뤄주셨어가지고 그냥 민정이 지금 소영의 나이가 됐다고 상상을 했을 때 민정의 삶 그리고 청년들의 삶이 좀 나아진다고 같다고 느끼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기획을 또 어떻게 하셨는지 또 같이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이거를 찍었을 때 제가 시나리오 작업하면서 뭔가 준비했었던 네, 조슬레 감독님 오셨는데 이따가 같이 소개를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네, 감독님 질문 먼저 마무리해 주시면 제가 인사드릴게요. 15년에 이제 시나리오 기획을 할 당시에 어쨌든 저도 이제 취업 준비를 안 해본 경험이 없어서 이제 취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취업 스터디에 실제로 가서 사실은 같이 보기도 하고 그 취업 준비하는 대학생분들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때 제가 들었던 모습은 사실 첫 번째는 정말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고 있고 자신의 원하는 것과 꿈을 향해서 모든 것들을 사실 내바쳐서 달려가고 있는 느낌이 받았고 그거 한편으로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뭔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신을 침해하는 어떤 순간이라고 할까요? 어떤 자신이 손해를 보는 순간에 대해서 용납을 굉장히 할 수 없는 어떤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제가 이 영화 준비하면서 봤었던 20대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고 근데 이제 지금 보면 과연 지금 그런 청년들의 삶은 달라졌나? 라고 했을 때 크게 달라지진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굉장히 열심히 살고 근데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좌절감은 그때보다 훨씬 더 심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사실 이 20대 청년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세상이 어떻게 이들을 이렇게 내모는가 훨씬 더 집중을 했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의 사회는 나아지기는커녕 조금 더 가혹하게 청년들을 내모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사실 조금 씁쓸한 기분도 들고 되게 놀랐던 게 이 영화를 다시 봤을 때 사실 그 민정도 어떻게 보면 되게 본인이 손해보지 않으려는 어떤 그런 대사를 막 하잖아요. 근데 감독님이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연령대가 점점 낮아진다는 그런 느낌도 드는 것 같고 저희 조슬레 감독님 오셨는데 네, 조슬레 감독님 간단하게 저희 관객분들이랑 이 영화를 인사를 하는 게 되게 오랜만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관객분들에게 간단히 인사를 하시면서 이제 이번 기획전의 타이틀인 여름 지나 겨울에 맞춰서 이제 여름에 이 영화를 기획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지 그걸 같이 이제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우선은 이 영화는 아카데미 이제 들어가서 만든 중편 단편이고 너무 오래돼가지고 만든 지가 사실 이렇게 상영 기회가 새로 생길지도 몰랐고 갑자기 이렇게 상영을 하게 돼서 조금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저도 뭐 찾아보고 이랬는데 이거를 여름에 기획하게 된 건 그냥 아카데미에서 무조건 찍어야 되는 기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여름 기간 안에 중편 단편을 다 찍었어야 돼가지고 그때 이제 기획하게 된 거고 찍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좀 쑥스럽고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여름에 이걸 찍어야 한다는 어떤 그런 뭔가 미션이 있으시고 그거에 맞춰서 조금 더 시나리오를 좀 쓰신 편이시네요. 네, 우선은 당연히 여름 배경으로 쓰려고 이제 그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여름 배경으로 쓰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여름 배경으로 이야기를 쓰게 됐어요. 저희 조슬레 감독님한테 제가 질문이 조금 있는데 이게 제목에서도 그렇고 이제 주인공의 나이가 17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영화를 이제 준비하려고 여러 번 이렇게 봤을 때 17이란 나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 17이란 나이가 되게 묘한 게 어른이라고 하기에는 좀 멀었고 뭔가 그렇다고 뭔가 아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고 또 뭔가 어른들한테 어떤 큰 도움을 뭔가 받는 난 이제 애가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나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감독님이 이 영화에서 이 주인공의 나이를 혹시 17으로 딱 이렇게 정하시게 된 뭔가 이유가 있으실지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소리가 굉장히 제가 생각하는 우선은 8살, 14살, 17살 이런 그러니까 뭔가 새 챕터를 시작하는 시기를 저는 조금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때 가장 불안정하고 아직은 뭐 예를 들면 14살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티를 못 벗었는데 이제 막 중학생이 돼서 그러니까 자기는 중학생이라고 말하고 다니지만 사실 아직 초등학생 같은 어떤 그런 경계선에 있는 어떤 순간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17살이라는 순간도 이제 고1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된 나이이고 저도 이제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가장 그러니까 그 경계선에서 내 정체성이나 혼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오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7이라는 나이를 정하게 됐습니다. 저희 지금 그 관객분들 질문에 살짝 소극적으로 아예 아무도 안 올리셔가지고 영화 보시고 궁금하셨던 부분이 있으면 제가 감독님들께 잘 전달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우수수 이렇게 올려주시네요. 우선은 제가 감독님들과 하나씩 더 질문을 조금 대화를 나눠보고 질문들을 싹 정리해가지고 한번 전달드려볼게요. 우선은 그 조슬리에 감독님한테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감독님 두 분 다 이제 공간에 대한 질문을 조금 드려보려고 해요. 보통 이제 어떤 17이나 이제 고등학생 이런 학생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아무래도 대부분 학교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어떤 사건이나 이렇게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반면 이 영화는 사실 미진이랑 수정이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게 맞죠. 그래서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학교라는 공간보다 그 외적인 어떤 집, 골목길 이런 공간들에서 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혹시 그런 특별한 학교 바깥의 공간에서 이야기를 진행시킨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그 미진이라는 친구가 그러니까 제도권 안에서 가정이나 학교 그러니까 그 어떤 틀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이유는 엄마는 너무 어린 나이에 자기를 낳아서 그러니까 아직도 철이 안 든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만 했지 사실 책임지거나 엄마로서의 어떤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은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학교는 어떤 편견이나 어떤 그런 시선들이 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닐 때 어떤 경험담도 좀 있고 그래서 어떤 그 서류상에 적혀있는 무언가로만 아이를 판단하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여름방학이라는 어떤 느낌으로 이 여름방학 동안만이라도 얘가 가장 친한 친구랑 뭔가 이 일상에서 좀 벗어나서 일탈을 꿈꿔보려고 한다는 느낌을 좀 주고 싶었는데 지금 이렇게 뭔가 거창하게 얘기하기에는 제가 좀 너무 이제 어렸을 때 찍은 영화기도 하고 그래서 좀 쑥스러운데 어쨌든 그런 느낌을 좀 내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학교나 가정 내의 장면보다는 골목길이라든지 길거리라든지 그 굴뚝 아래라든지 이런 어떤 좀 그러니까 밖으로 좀 나와 있는 상황들을 조금 더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때 촬영할 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야외 촬영을 많이 조금 덜하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여름밤 이지영 감독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보통 어떤 청춘들 아니면 취준생이나 아니면 어떤 이 나이대에 어떤 취업을 준비하는 인물에 대해서 다루는 영화들은 보통 그 주인공의 주거 공간이나 약간 이런 거를 많이
등장을 시키는데 이 특이하게 영화에서는 사실 소영의 주거공간이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잖아요. 그 소영이 주로 있는 공간이 뭔가 스터디, 알바, 이렇게 도서관 이렇게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또 특별히 의도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어쨌든 소영이는 집에서 시간을 많이 안 보낼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거의 잠만 자는 정도. 네, 밖에서 공부를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래서 사실 시간을 쪼개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에서는 거의 잠만 자고 다시 일어나서 나오는 그런 바쁜 일상을 산다고 생각해서 굳이 집을 보여주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정과 소영이 닮아 있었기 때문에 민정의 집을 보여줌으로써 그게 소영의 집도 사실은 비슷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정이 처한, 물론 뭐 환경들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영화에서도 민정과 소영은 뭔가 어른들의 케어를 받지 못하고 본인들 스스로 뭔가를 다 책임지고 뭔가를 해내야 되는 상황 속에 놓인 인물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민정의 주거 공간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소영의 어떤 주거 공간과 같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영화 안에서는 보여주지 않아도 것 같습니다. 이제 관객분들이 남겨주신 질문들을 조금 한 번씩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재원 감독님께 질문 드립니다. 여름밤과 아이들은 즐겁다를 정말 인상적으로 보았던 팬입니다. 비슷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감독님의 영화를 볼 때마다 그 배우와 찰떡 같은 캐스팅들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캐스팅 시 감독님이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지점이 있으신지, 그리고 여성들과 아이들의 이야기를 연출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네, 우선 너무 감사드리고요. 캐스팅은 그러니까 저는 그 여름밤 때도 그랬고 이렇게 굳이 이렇게 연기적인 스킬을 별로 이렇게 보지 않았거든요. 그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보면 과연 그러니까 오디션을 보면 대화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름밤 오디션도 거의 인물당 배역당 거의 1시간 정도 시간 텀을 두고 이 배우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 배우인지가 굉장히 중요했었고, 그래서 뭔가 저는 그런 인물,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구축해 놓은 인물의 삶과 이들의 삶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맞닿아 있는 연결고리가 있으면 그 안에서 표현하는 것들은 사실은 배우들이 충분히 자신의 어떤 표현으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기적인 어떤 스킬보다는 그런 인터뷰나 이런 그냥 편안한 얘기를 통해서 그 인물들의 어떤 것들을 찾아내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숨이 차가지고 말을 끊습니다. 네. 여성들과 아이들의 이야기를 뭔가 연출하신 계기가 있으신지. 여름밤에서의 여성은요, 사실은 크게 뭐 이게 꼭 여성이어야 된다, 남성이어야 된다는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 상황 안에서 뭔가 그런 어떤 인물들이었을 때 이 상황들이 더 잘 표현될까라고 했을 때 그냥 남성보다는 어떤 이 사회 안에서 어떤 프레셔를 더 많이 받는 존재가 여성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런 뭔가 상황 속에서 조금 더 그런 프레셔를 느낄 수 있는 존재들, 그다음에 그 프레셔 안에서 연대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일까라고 봤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여성의 모습들이 그려졌던 것 같고요. 아이들 즐겁다는 사실은 전혀 예상을 못했던 작업 중에 하나이긴 했습니다. 사실 제가 막 아이들과 같이 작업을 해본 경험도 없었고, 그다음에 심지어 아이들이 나오는 영화의 스텝조차 해본 경험이 없었던 상태에서 그 원작을 제안받았을 때 원작 자체가 너무 좋아서 사실 그냥 덥석 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각색을 하는 과정에서 진짜 큰일 났구나. 이제 캐스팅을 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이제 엄청난 난관에 부딪혔었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여러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근데 결국은 중요한 거는 뭔가 같은 눈높이로서 이 사람들이 되겠을 때 이들이 그래도 뭔가 그것들을 느끼고 나이만 어렸지 사실 똑같이 배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은 물론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이런 건 있었지만 크게 그래도 되게 즐거웠던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17 그리고 여름 조일리 감독님한테도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10년 전에 윤금선아 배우님 본이 반갑네요. 수정은 어린 동생을 돌보며 가정폭력도 당하지만 내색을 하지 않다가 영화 끝에 미진에게 표현을 합니다. 수정의 가족에 대해서는 보여주지 않는데 수정의 가족은 어떤 가족이라고 설정하셨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우선은 수정 윤금선아 배우랑 얘기를 할 때 그때 이제 기억을 떠올려 보면 우선은 그러니까 가정폭력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안 계신 걸로 그러니까 집에서 도망가신 걸로 설정을 그때는 했었어요. 그리고 예, 어린 동생을 놔두고 갔기 때문에 자기밖에 지금은 돌볼 사람이 없는 상황. 만약에 아이를 두고 자기가 나오게 되면 자기 같은 일을 아이가 겪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항상 데리고 다녀야 하는 설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질문이랑 이어서 사실 궁금한 게 있는데 약간 저는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 중에서 미진이 제일 어떤 현실을 받아들이는 걸 두려워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수정이 자기랑 같은 이제 감정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되게 배신감을 느낀다? 이렇게 조금 저는 봤는데 사실 미진이랑 수정이 그래서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 태도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대립적이고. 그래서 혹시 그렇게 따로 설정하신 이유가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그러니까 저는 사람은 이렇게 누구나 자기 손끝에 찔린 가시가 제일 아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진이는 사실 자기가 되게 어른스럽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엄마랑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엄마는 무책임하게 어린 나이에 나를 낳았지만 나는 자제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 되게 이렇게 성숙한 인간이야. 그래서 나 혼자서 뭐든 잘할 수 있어. 뭐 밥도 잘 챙겨 먹을 수 있고 뭐도 잘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사람일수록 어떤 면에서 자기 기만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는 가장 현실을 못 받아들이는 인물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미진이 같은 면이 저한테 있기도 하고 또 수정이 같은 면이 저한테 있기도 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을 들여다보면 되게 다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되게 극단적인 두 가지 모습을 두 캐릭터로 나눠본 것 같아요. 하나는 굉장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수정이는 제 캐릭터는 제가 좀 바라는 이상형 같은 캐릭터인데,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거나 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몫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면에서 그냥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여주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 꼭 굳이 남들한테 전가하지 않아도 자신의 불행을 남에게 전가하지 않아도 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미진이와의 데뷔를 통해서 미진이가 조금 더 어리숙해 보이고 좀 더 물론 당연히 그 나이에는 그게 맞고 미진이가 잘못했다는 건 당연히 아니고 근데 이제 어떤 느낌에서는 한 단계 성숙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마도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 수정이가 아이를 했던 모습을 떠올리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꼭 자기가 케어하면서 살겠다 아니다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수정이가 했던 말들, 행동들 그리고 동생을 챙기는 모습들을 떠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이지영 감독님께 관객분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오랜만에 보는 여름밤 좋았어요. 소영은 금요일이 시간이 다시 안 되었을 때 다시 시간을 바꾸지 않고 본인이 피해를 감수하면서 민정과의 약속을 지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토요일에 한 번 더 해줘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왜 시간을 무리해서 바꿔줬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어쨌든 민정이하고 한 약속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뭔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것들을 포기하면서 그다음에 오히려 뭔가 어떻게 보면 그 스터디오들한테 피해를 준 경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 무리를 하면서까지 바꾼 이유는 어쨌든 저는 이 영화에서 뭔가 어른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 계속 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과연 어른이란 그런 어떤 존재지라고 생각했을 때 소영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떤 세상이 정해놓은 어떤 규정이나 규범들, 어떤 규칙들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 것들을 어느 순간 근데 물론 굉장히 지켜야 되는 규범들도 많고 지켜야 되는 거지만 사실은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런 어떤 규칙들을 우선시 되는 어떤 순간들이 온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우선순위의 순간이 왔을 때 그것들을 깰 수 있는 용기가 무엇일까? 사실 그게 저는 뭔가 소영이 했었던 어른이 할 수 있는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소영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민정과 한 약속이 있고 민정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 사실 자신이 투영된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뭔가 규정들이나 규범들을 깨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라도 이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좀 무리한 어떤 스케줄 변동은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을 바꿀 수 있지만 사실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민정의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안에서 뭔가를 해결해야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을 바꿔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이어서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소영이 사실 이렇게까지 시간을 바꿔주려고 하는 건 관객들이 같이 지켜봤다 보니까 사실 좀 이해를 하면서 그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반대로 소영이 그 취준생 사회 안에서는 사실 되게 이기적인 사람인 것처럼 그 안에서 비춰지는 게 저한테 되게 아이러니하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소영은 이제 감독님이 보여주고 싶으셨던 어떤 어른의 어떤 모습이었다면 그 반대로 그 스터디원들이나 이제 알바생이 이제 뭐 시간 바꾸기를 동참해주지 않는 것도 저는 감독님이 이제 바라보시는 그 시대 청춘들의 어떤 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나리오 쓰시면서 어떻게 고민을 하셨을지 좀 궁금합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그 인터뷰 통해서 봤던 것 중에 어쨌든 자신한테 오는 손해를 한치도 용납하지 못하는 어떤 모습 세대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나오는 뭐 스터디원들이나 스터디 대표나 뭐 알바생이나 사실 편의점 사장님이나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당연한 어떤 요구이자 사실은 당연한 불만 사항의 표출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소영과 좀 다르다고 생각했던 점은 물론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저는 거기서 그러면 그럼 왜 안 되는 거지? 왜 그럴 수밖에 없나요? 라는 그러니까 소영의 어떤 사정에 대해서 저는 물어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뭔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자기 위주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는 어떤 타인의 어떤 입장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소영과 그 인물들의 차이는 거기에 있었다고 봐요. 그냥 이 상황에서 뭔가 자신의 어떤 상황이 어떤 피해본 것을 이 사람한테 얘기하느냐 그 상황에서 아니면 그런 피해가 있었지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했을까 이 사람의 사정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느냐 이게 있냐 없느냐의 문제가 소영과 다른 인물들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조술래 감독님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 개인적으로 불꽃놀이하는 그 장면을 되게 애틋하게 봤어요. 너무 둘이 이제 각자 어떤 아슬아슬하고 뭔가 조마조마한 그런 어떤 상황들을 견뎌내야 하는 와중에 그런 어떤 즐거우려고 하는 그런 순간 그런 모습들이 이제 저는 미진이 여행을 가고 싶어 한다는 그 마음이랑 되게 잘 닿아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게 봤는데 또 그걸 보면서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미진이랑 수정이 사실 겉으로 봤을 땐 성향이 너무 달라서 그 둘이 어떻게 친구가 됐을지 그게 조금 궁금했어요. 아싸들의 모임 같은 거 괜찮아요. 얘네가 사실 논다고 해봐야 물론 미진이는 태국 앞에서는 담배도 피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도 그 사람에 맞춰서 움직일 뿐 자신의 주체성을 가지고 어떤 일탈을 꿈꾸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노는 애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막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닌 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미진이는. 그래서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노는 애처럼 보이고 싶어 하기도 하고 키도 크고 예쁘게 생겼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도 많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인간 유형일 거라고 생각했고 수정이는 그냥 사람 자체는 좋지만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사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그런 걸 교류할 만한 어떤 마음적 여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 겉도는 애들 둘이 보통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왕따, 은따를 많이 당해봤는데 당할 때마다 항상 그 반에서 가장 아웃사이더인 애들이랑 같이 좀 어울려 다니게 돼요. 근데 그럴 때 어쩌다 보면 정말 자기는 좀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우리가 진짜 친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거든요. 네, 그런 느낌으로 썼습니다. 네. 저 17 그리고 여름의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17 그리고 여름도 디바도 서로 다른 성격이지만 복잡미묘한 감정 속에서도 우정을 쌓아가는 두 여성이 등장을 하고 두 여성의 복잡미묘한 감정 묘사들을 그려내시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야기와는 조금 다르지만 조슬 감독님께서 요즘 관심을 갖고 계신 이야기가 무엇인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그 어렸을 때부터 좀 드라마 센 작품을 많이 보고 자랐어요. 집에 항상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나 배너 같은 작품이 틀어져 있었고, 예, 그 기본적으로는 좀 드라마성이 강한 이야기를 워낙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작품을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쓸 때는 또 되게 복잡하고 좀 미묘하고 이런 감정들이 좀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디바라는 첫 상업 장편을 찍고 나니까 조금 그러니까 어떤 제 안에서의 챕터는 넘어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렇게 관계에서 비롯되는 열등감, 죄책감, 그리고 그러니까 우정, 뭐 애정, 거기서 발생하는 오해, 이런 균열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제가 계속 꾸준히 해왔는데 디바를 찍고 나서는 이제는 조금 한 챕터가 좀 변경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요즘 제일 관심 있게 좀 써보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시대의 아픔에 이렇게 놓여진 어떤 인간군사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관심이 가서 지금 최근에 쓴 작품, 지금 감독님 만난 작품, 그 시나리오를 제가 썼고 감독님을 만난 작품도 그런 이야기고 앞으로 좀 쓰게 될 아이템도 좀 그쪽에 있습니다. 네. 그 여름밤에 들어온 질문인데요. 여름밤에 민정이의 달리면서 시작하는 등장부터 그 뒤로 이제 계속 그 달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달리는 장면이 민정이라는 인물을 생각하면서 나온 설정인지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민정이라는 인물 정답 그러니까, 질문인가요? 그건 아니죠. 네, 그 캐릭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달리는 모습이 전 민정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시나리오 단계에서부터 민정이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항상 열심히 뛰어다니는 아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만큼 뭔가 어떻게 보면 소영보다 저는 사실 쓰면서 조금 더 애정이 가는 인물이었거든요. 그 이유는 어쨌든 고등학생의 나이에 불구하고 뭔가 모든 것들을 자신이 다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안에서 또 그 안에서 또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그냥 민정이는 뭐 어떤 삶을 살까라고 생각했을 때 뭔가 계속 뛰면서 뭔가 아르바이트를 가야 되고 또 늦지 않게 과외도 가야 되고 이런 식의 어떤 삶의 연속을 계속 그런 띵으로 표현하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 감독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그런 계속 뛰기만 했던 민정이가 사실 그 어찌됐든 계속 본인의 시간을 뺏어가려고 하는 어른들만 만나다가 이제 처음으로 자신의 시간을 내어줘서 이 과외 시간을 맞춰주는 어른을 만난 거잖아요. 그 뒤로 나오는 그 장면이 이제 그 둘이 같이 아무 말 없이 이제 걸어오는 그 장면인 건데 이제 민정은 아무래도 그걸 대사로 어떤 것들을 표현하진 않았다 보니까 감독님께서는 그 장면에 이제 민정이가 어떻게 보면 좀 뛰다가 조금 이제 한 템포 멈춰서서 어떤 어른의 모습을 본인이 앞으로 자랄 어떤 어른을 상상하면서 어떤 걸 쓰신 건지 그 장면에 대한 의도가 조금 듣고 싶네요. 그렇죠. 어쨌든 민정이가 계속 뛰다가 그 마지막에서 처음으로 소영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여유롭게 걷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 전에 이제 뭔가 이 스케줄 바꾸는 걸로 민정과 한번 갈등이 있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소영이 하는 어떤 이야기와 선택을 보면서 처음으로 뭔가 민정이한테 그동안 세상은 갑과 을로 사실 규정지어진 어떤 세상이었고 자신은 항상 을의 위치에서 시간을 착취당하고 빼앗기는 존재였다면
처음으로 사실은 이 세상은 각과 을의 존재가 아니라 다양한 사실 인간과 인간이 서로 동등할 수 있는 어떤 관계가 충분히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런 경험을 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민정이가 처음으로 뭔가 어른다운 어른을 만나는 순간, 그러니까 그 순간 이후에는 민정이의 삶에도 조금 달라지는 지점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물론 뭐 그렇다고 민정이와 소영의 삶이 엄청나게 달라지진 않겠지만 저는 이런 연대를 경험했던 것과 경험하지 못한 어떤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결국은 민정과 소영의 어떤 삶을 앞으로 조금은 좀 다르게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두 영화 모두에게 공통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두 영화 모두 고등학생 신분이지만 돈을 버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혹시 감독님들도 그 시절에 실제로 어떤 돈을 버는 일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이 어떻게 영화에 들어가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조슬리 감독님 먼저 답변해 주실까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알바를 했어가지고 중학교 때는 주 전단지 알바, 이제 그 집집마다 붙이고 다니거나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알바를 주로 했었고, 고등학교 때는 그 미용실에서 주말에 그 미용 보조 일을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그 비즈 같은 가내승공업 같은 일도 몇 번 했었고, 김밥 말아서 파는 알바도 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알바를 많이 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조금 반영하게 됐고, 실제로 돈 못 받고 뭐 부지기수라서 그런 것도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요. 학창 시절에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대학에 다니시면서 이제 영화는 대학 배경. 대학에 다니면서 이제 이런저런 알바를 했었죠. 학교 급식실에서 알바를 해봤고요. 그래서 근데 고등학교 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제 경험이 거의 들어있지 않는 영화이고요. 저 과외를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사실 대부분 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만들 때 제가 막 경험한 것들이 그 뭔가 제 영화로 착안되는 순간이 거의 없고요. 거진 다 이제 뭔가 어떤 그냥 제가 관심사가 있던 어떤 소재를 찾거나, 소재를 찾으면 어쨌든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소재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뭐 인터뷰나 취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자료 조사 이런 시간이 훨씬 많지,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경험이 별로 없고, 이 영화는 또 역시나 경험이 들어있진 않습니다. 저 조슬리 감독님한테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제 그 미진이 사실 어떤 여행을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게 뜻대로 되진 않지만, 제가 이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상상을 해봤던 게, 미진이 만약에 처음에 되게 바랬던 것처럼 여행을 가는 거에 성공을 한다면, 그게 이제 뭐든지 썩어가는 그런 지긋지긋한 그 여름에 대한 인상이 좀 달라졌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엔 도피나 회피로는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엄마랑 비슷한 성격인 것 같아요. 그 아이 동생을 그냥 안 보고 살면 동생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닌 것처럼, 엄마가 낳은 아이가, 그러니까 뭐 자기가 여행을 간다고 그 순간은 결국 끝이 났을 거고, 돌아왔을 때 오는 허탈함이나 그 허무함은 더 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는 걸 아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 여행을 가느냐 안 가느냐는 중요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마지막 장면에 대한 이야기로도 좀 이어져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미진이 하는 행동이 이게 그 동생에 대한 어떤 앞으로 본인이 이제 수정처럼 그 아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거에 대한 원망의 선상에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이제 자신의 어떤 이런 처지나 상황을 이렇게 만든 엄마에 대한 원망 때문인 건지 약간 그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 부분이. 우선은 그때 가장 많이 했던 얘기는 얘가 나처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태어나는 애도 나와 같은 길을 걸을 것 같아서, 그게 싫은, 그러니까 내 자신이 싫은 느낌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이제 배우랑은 얘기를 많이 했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 엄마에 대한 원망이나 당연히 이 동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면 내 인생에 대한 어떤 그 걱정도 당연히 수반되어 있는 감정이었겠지만, 가장 큰 거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나처럼 살 것 같다는 어떤 불안감이 가장 컸을 것 같고,
그 순간이 처음으로 아이를 진짜로 직면하는 순간,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뱃속 안에 있구나를 처음으로 확실하게 인정하는 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관객 질문 중에서 근데 제가 여름밤을 거의 10번을 봤거든요. 근데 이걸 처음 봤는데 과외 장면 뒤로 보이는 책장에 책 죄와벌을 꽂아두신 걸로 보였는데 특별한 메시지를 저는 죄와벌이 있었군요. 저도 몰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다시 네. 한번 봐야겠네요. 저도 한 번도 보면서 인지하지 못했던 깜짝 놀랐어요. 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뭔가 영화 비하인드 같은 느낌으로 얘가 나와서 제가 이제 소소하게 사실 이게 영화를 이제 보는데 크게 도움은 안 되지만 그러니까 영화를 만드는 입장에서 살짝 궁금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몇 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특히 제가 이제 영화 룸밤 리뷰를 이렇게 찾아보다가 도서관 씨, 이 영화는 도서관 씨는 진짜다 뭐 이런 평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이 사실 엄청난 그 스펙터클로 이제 딱 시작을 하잖아요. 이제 뭐 그 꽉 차 있는 도서관 그 부분은 어떻게 연출하시고 사실 제가 이 영화 스크립터로 참여를 해서 어떻게 하는지는 알지만 이제 감독님 입으로 한번 듣고 싶네요. 어떻게 연출을 하셨는지. 네, 그렇죠.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글로 쓸 때는 그게 상상을 하지만 이게 어떤 일인지 딱 실감이 안 돼서 그러니까 글로는 당연히 꽉 차 있는 도서관 느낌이라고 굉장히 쉽게 썼고 이제 섭외를 어렵사리 이제 도서관을 하고 이제 촬영 감독하고 이제 그 콘티 때문에 이제 확인차 갔어요. 갔는데 이제 앵글을 그 촬영 감독 해서 딱 잡아야 되는 앵글을 촬영 감독이 보더니 이제 여기는 100명이 아니면 자기는 찍지 않겠다. 의미가 없다. 이 장면 100명을 꽉 채우지 않으면 우리가 원했던 그 느낌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오밋을 하는 게 낫다. 이게 사실 굉장히 맞는 얘기였죠. 그래서 저도 이제 다 맞는 얘기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과 함께 이제 그때 허지혜 감독님 스크립트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저를 포함 연출부 친구들이 같이 그러면 저랑 조 감독은 조금 많이 부를 테니 나머지 연출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적은 숫자로 한번 불러보자라고 해서 어떻게 100명이 딱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사실은 100명을 딱 부를 수 있었고 근데 이제 이 조 감독이 그 아프리카에도 배추가 자라나와 시를 만든 이나영 감독인데 이나영 감독이 이 도서관 장면에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전날 이렇게 악몽을 꾸고 그랬어요. 악몽을 꾸는데 이제 촬영날 딱 됐는데 아무도 안 왔다는 거예요. 아무런 엑스트라가 100명을 불렀는데 아무도 안 오는 악몽도 꾸고 막 이랬는데 사실 그 스태프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다행히 100명이 딱 구해져서 100분을 데리고 한 4시간 만에 섭외가 또 4시간이 허락이 돼서 4시간 동안 이 장면을 찍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이렇게 결혼식 하는 느낌이었고 다 지인이나 후배분들 오시면 이렇게 일일이 가서 다 인사를 하면서 그래서 결혼식을 하는구나 해서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제가 이 영화를 이제 촬영 들어가는 일주일 전에 이제 급하게 투입이 됐던 스텝이었는데 사실 이제 초반부터 들어가면서 갑자기 이제 이나영 감독님이 지혜야 100명을 구해야 돼 라고 해가지고 저도 오랜만에 대학 들어가서 한 번도 못 본 고등학교 친구들도 부르고 그래서 되게 재밌게 촬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요. 그 두 영화 모두 반가운 배우들 한우연 배우님, 정다은 배우님, 정재광 배우님 또 이제 17 그리고 여름에서 윤금선아 배우님, 변요한 배우님의 초기 모습을 봐서 모두 반가웠습니다. 모두 오디션으로 캐스팅하신 건지 캐스팅 과정이 궁금해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조슬리 감독님부터 답해주시면. 네, 전부 그 오디션으로 캐스팅을 하게 됐고 오디션은 리딩 오디션은 아니었고요. 만나서 감독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냥 오랫동안 대화하는 오디션이었습니다. 네, 저도 다 캐스팅을 통해서 오디션을 통해서 캐스팅을 했고 그렇죠. 그 한우연 배우는 사실 제일 처음에 만났거든요. 이 오디션에서 가장 첫 오디션이 한우연 배우였는데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처음에 왔을 때 사실 너무 좋았지만 괜한 그런 불안감 때문에 뒤에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 때문에 잠깐만 기다려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이제 하다가 정다은 배우가 캐스팅이 됐고 정다은 배우에 맞춰서 이제 한우연 배우를 다시 캐스팅한 상황. 그리고 정재환 배우도 사실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만나서
조슬님한테, 감독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저는 사실 미진이랑 태구의 관계도 되게 흥미롭게 봤어요. 그래서 사실 미진이 태구한테 되게 기댈 수도 있는데, 그게 깊게 그 관계가 맺어지려고 할 때 딱 두려움을 느끼고 저는 되게 피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태구와의 관계에서 미진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어떤 거였을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임신이죠. 그러니까 그 나이 때 그러니까 저는 사실 경험담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많이 쓰는 편인데 그 나이 때 가장 그러니까 누군가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보다도 연애라는 것 자체에 대한 호기심이나 관심이 좀 생겨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태구라는 어떤 인물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가 생각하는 절대 만나선 안 되는 인물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뒷골목스러운 애고 학교도 자퇴했고 밖에서 노는 애고 이런 애랑 만나면 내 인생도 엄마처럼 될 것 같은 어떤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인물이지만 또 본인에게 주는 관심이나 어떤 호감은 나쁘지 않고 연애 자체도 해보고 싶고 어떤 그런 어떤 경계선에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키스를 하는 순간에 엄마의 삶이 자기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 제가 방금 임신하고 말했던 게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그 엄마의 그 어떤 실수처럼 나았다고 자기를 생각하는 그게 진짜 그러니까 실수로 태어난 생명이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엄마가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던 그리고 자기도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두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 조금 이제 마무리를 이제 조금 뭐 질문 몇 개를 더 하고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해서 뭔가 영화 외적인 어떤 그런 질문들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감독님들한테. 이게 여름에 촬영을 하신 거잖아요 두 분 다. 이제 여름에 촬영을 해서 더 힘들거나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는지 촬영을 하시면서 현장에서 뭔가 그런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여름밤 촬영하면서 선배들이 장난으로 저한테 이제 밤샘 촬영하고 끝나고 아침 되면 몸에서 소금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했거든요. 근데 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제 다음날에 등에 막 소금 떨어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여름에 촬영하면 이제 아무래도 다른 계절들보다 이제 막 뭐 스태프들이 방에서 촬영을 하면 에어컨도 못 틀고 이런 뭔가 좀 소소한 것들이 좀 있잖아요. 혹시 기억에 남는 너무 오래돼서 사실 혹시 기억나신 게 있다면 여름에 촬영하면서 조금 더 어려웠던 점이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장마철이었어요. 네, 그 아카데미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11회차를 찍으면 13일밖에는 장비 기간을 안 주는 그러니까 한두 회차 정도는 휴차로 뺀다고 쳐도 그 이틀 정도 여유분 빼고는 장비를 아예 안 빌려주거든요. 저희가 끝나면 저희 다음에 홍석재 감독이 이제 다음 촬영을 해야 됐고 그 홍석재한테 그 장비를 줌과 동시에 저도 거기 스텝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제 야외 촬영을 계속 미루다가 2회차 분량을 꽉 채운 2회차 분량이 남았는데 이틀 뒤에는 장비를 줘야 되는 상황인데 비가 서울, 경기 전 지역에 거의 하늘에 구멍 뚫린 것처럼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 실내로 바꾸냐, 장면을 뭐 별별 얘기를 다 하다가 이제 다 저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제가 이렇게 있다가 전국에서 가장 서울이랑 가까운 지역 중 비가 안 내리는 지역을 찾았더니 청주라는 지역에 비가 안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비 다 실어 청주로 간다 우리는. 그랬더니 다들 스텝 중에 아무도 청주에 가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청주 가서 어떻게 촬영을 하냐. 장소도 전혀 없고 뭐 아는 곳도 없고 우리 잘 데도 없고 뭐 어떻게 찍냐. 그러니까 몰라 우선 가. 우선 가면서 생각하자. 이러면서 네, 장비 다 실고 청주로 가는데 이제 그 차 위로 먹구름에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너무 불안한데 제가 청주까지 다 같이 가자 그래놓고 거기서 비 와서 거기서도 못 찍으면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대로 짐 싸서 광주 가서 서울 안 와야 되나 막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이제 갔는데 비가 딱 쏟아지더라고요. 청주 도착하자마자. 근데 그때는 아무 생각이 안 들고 그냥 촬영 장소를 구하자 우선은 비 그칠 거다 무조건 그친다 이러면서 이제 그때 제빵왕 김탁구 촬영지 뭐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예, 그 이제
한 번은 헌팅했던 데가 잘 되니까 그런 데 찾아다니면서 이제 길이랑 뭐 노래방 앞이랑 뭐 그 야외 장면들 거의 대부분을 이제 헌팅을 하고 다녔는데 헌팅이 딱 끝난 순간 비가 그치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안 자고 계속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감독님이 들은 거 저는 굉장히 수월하게 찍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여름이었는데 사실은 비 한 번 안 왔던 것 같아요. 비 한 번 안 왔고 뭐 여름이니까 혹시나 뭐 실내 촬영했을 때 이제 더운 거, 네, 특히 민정집 촬영할 때는 사실 굉장히 좁은 집 안에 많은 스태프들과 조명 장비 다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뭐 더운 거 말고는 저는 그래요. 뭐 다른 이제 허재 감독님이나 스태프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여름이어서 더운 거 말고는 사실은 여름이기 때문에 낮이 길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네. 한편으로는 낮이 길어서 촬영 시간이 확보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좋기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사실은 저는 이 영화를 찍으면서 정말로 수월하게 너무 행복하게 찍었거든요. 사실 스태프분들도 너무 훌륭했고 배우분들도 사실은 너무 훌륭했었고, 그러니까 그런 조금 기분 좋음은 있어요. 이렇게 뭔가 이 영화를 같이 했던 스태프분들이나 배우분들이 공교롭게 스태프분들도 허지효 감독님 비롯해서 뭐 이나영 감독이나 다들 이제 이 이후에 뭔가 자신의 어떤 색깔이 있는 영화들을 만드는 감독들이 되었고, 배우분들도 이후에 너무나 사실은 좋은 연기자로서 뭔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내가 정말 좋은 스태프과 배우들과 운이 좋게 작업을 했었구나 라는 생각이 시간이 들면서 훨씬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감독님 영화들이 저는 이제 제가 봤던 작품 푸른 사막이랑 여름밤이랑 아이들들 봤다가 좀 다 여름 배경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좀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우선 제가 겨울에 찍는 걸 너무 싫어해요. 겨울이 너무 춥고 막 추우면 너무 아파가지고 겨울에 우선 제 스텝으로 하는 것도 웬만하면 겨울에는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의도하지 않지만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랬어요. 푸른 사막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저는 그 푸른 사막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영화를 안 보신 관객분들한테 간단히 이 영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공장 일대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경리로 면접 볼 공장을 찾는 취준생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굉장히 짧고 되게 심플한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는 사실 주인공이 자신이랑 되게 비슷한 상황에 놓인 어떤 취준생을 배신하면서 끝나거든요. 근데 이게 여름밤에서 소영이 하는 어떤 그런 선택이랑 청춘을 그려내는 어떤 방식이랑 사실 그 푸른 사막이랑 좀 전 다르다고 느끼는데 그게 감독님의 생각이 그동안 달라져서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가 좀 궁금해요. 그 영화를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 영화 2011년 10년인가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계속 저는 이렇게 그 청년의 불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거든요. 청년들이 계속 겪고 있는 알 수 없는 어떤 실체 없는 불안에 대해서. 그 당시까지도 제가 생각하는 모습들은 어쨌든 이 청년들이 뭔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서 결국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물론 그게 현실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영화 안에서 얼마나 사실적으로 잘 그려내느냐가 사실은 제가 하고 싶었던 거였다면, 어떻게 보면 여름밤은 그거에 대한 사실은 의심과 의문으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과연 영화 안에서 현실이 그렇더라도 계속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과연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현실은 그렇더라도 조금 그래도 이 안에서 어떤 인물들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선택을 통해서 연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 번쯤은 이제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사실은 생각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제 좀 집에 관객과의 대화를 이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혹시 더 궁금하신 관객분들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잽싸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제가 조금 감동적인 말이 있어서 좀 이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건 질문이나 감상은 아니지만 1년간 좋은 단편들을 극장에서 만나게 해주신 오렌지 필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내년에도 멋진 크리에이션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셔서 저도 진짜 너무 감사하고, 단편 영화를 만드는 입장에서 이런 상영회가 되게 귀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오렌지 필름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감독님들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영화로 이 두 영화로 관객분들을 만난 게 되게 오랜만이시죠.
분이시고 또 사실 이게 인디스페이스가 이 자리에서 어떤 상영을 하거나 이제 극장에서 영화를 하는 게 되게 마지막일 수 있잖아요. 감독님들의 영화를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소감이나 오늘 상영에서 어떠셨는지 얘기를 해주시고 또 이제 혹시 다음 작업으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만들고 싶은 어떤 영화들에 대한 얘기를 좀 자유롭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모님부터 하시죠. 네, 그렇죠. 이 영화를 이제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6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이렇게 상영을 해서 저도 오랜만에 저번 주에 이제 부산 상영 때 저도 봤거든요. 한참 보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는 저는 못 보겠더라고요. 이게 만든 사람이다 보니까 보면 볼수록 아쉬움과 어떤 그 당시에 부족한 점들 계속 보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안 봤는데 오랜만에 부산에서 저번 주에 봤을 때 사실은 굉장히 반가웠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영화가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영화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또 상영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다음에 인디스페이스라는 공간도 사실 저도 아이들은 즐겁다도 그랬고 다른 장편들도 상영할 기회가 있었어서 사실은 이런 마지막의 순간에 또 한 번 여기서 상영할 수 있고 이런 자리가 있었다는 게 저한테도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다음 작품은 제가 이제 여름밤을 하고 아이들은 즐겁다를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즐겁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제가 지금까지 찍어왔던 영화들과는 조금 다른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영화는 다시 한번 이제 20대의 어떤 청년의 모습의 어떤 불안을 담은 영화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고요. 제가 올 초에 이제 단편 소설을 하나 봤어요. 천승란 작가라고 SF 단편 소설을 쓰시는 작가님의 어떤 물질의 사랑이라는 단편집에 있는 단편 소설 하나를 읽고 제가 너무나 좋아서 작가님을 만나서 이제 이거를 내가 영화를 너무 찍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판권을 취득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제 장편 영화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있어서 아마 열심히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제작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저도 이 영화를 10년 만에 저번 상영회 때 이제 온라인 상영회 때 다시 보게 됐는데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쑥스럽기도 하고 민망한 느낌도 있고 그때 왜 저렇게 찍었지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또 동시에 그래 반갑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아카데미 때를 생각하면 사람이 참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되게 초긍정맨에 좀 되게 이렇게 약간 앞만 보고 달린다 질주마 같은 느낌의 사람이었다가 아카데미 때 진짜 별별 쌍욕을 다 듣고 너 같은 건 영화하지 마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람이 되게 의기소침해졌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의기소침해지는 순간들을 이 영화를 찍을 때 어떤 가장 그게 달해 있었던 것 같아요. 저의 의기소침함이. 그래서 이 영화 찍을 때 되게 많이 이렇게 스스로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주눅이 들어 있었는데 그때 만났던 스태프들이나 배우들이나 같이 해줬던 동기 오빠들이나 다들 되게 옆에서 많은 도움을 줬고 되게 좋은 말을 많이 해줬어요. 그때 들었던 말들이 사실 그 이후에 다시 영화를 계속 하게 되는 어떤 원동력이 되기도 했고 실제로 잉투기나 소셜포비아 같은 작품을 쓰게 됨으로써 이제 그 영화 인생이 다시 열리기도 했으니까 사람이 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옛날 생각이 나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기작은 사실 제가 디바 이후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운이 좋게도 편수만 거의 한 30편이 넘는 장편을 썼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이 계속 있었던 건 되게 행복하고 좋은 일인데 또 반면에 계속 마감에 시달리고 이제 영화를 계속 쓰다 보니까 좀 이렇게 더 이상 아웃풋이 잘 안 나오는 어떤 상태에 이르렀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시리즈물로 한번 해볼래? 라는 얘기가 있었고 저는 극장용 상영용 영화 2시간짜리 영화만 고집하는 또 타입은 아니어가지고 시리즈물 써보고
해주신 오렌지 필레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가시는 길 지금 다행히 눈이 그친 것 같아가지고 조심히 들어가시길 바라고, 네, 감독님들도 오늘 되게 고생하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